자, 2부 금요 칼럼 들어가기 전에 최근 뉴스 브리핑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뉴스 브리핑을 지금 말라 죽이는 부분으로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정권과 관련 있는 제2 드루킹 같은 조직인지 아니면 구글 코리아나 유튜버 측의 어떤 작업인지 그 부분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참 퇴근 후에 어제 하루 종일 일했어요. 피곤한데도 밤에 자지 않고 시간대별로 체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기가 찬 일이 많았습니다. 자, 어제 일부 제가 유튜브에 조작이 생기고 있다, 진실 규명해야 된다, 제2 드루킹이 있나 하는 것도 빼요. 10시 1분에 조회가 42만 761인데요. 10시 41분에 조회가 40분 뒤에 38만 422. 그러면서 계속 자주 체크했는데 12시가 되었음에도 4만 1026이에요. 2시간이 지났음에도 결국은 1700이 더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시 1분부터 10시 41분 사이에 뺐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캡처로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2부는요, 일찍 뺐어요. 제가 볼 때 이미 계속 2만 1000명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10시 24분에 2만 1299인데 이거는 1시간 36분이 지난 12시에 2만 2928로 1시간 36분 동안에 고작 1700명만 봤다는 겁니다. 일찍 보고 그 다음에 일찍 빼고 그 다음에 또 더 뺐겠죠. 근데 정제유 석탄을 가지고 뭐라 하니까 어제 제가 지켜보는 시간에 빼는 거는 못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3부도 진짜 웃깁니다. 손스키 배임 무죄에 관한 변호사 14명 누가 팩트 체크하냐. 이거는 시간대별로 조회수가 똑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10시 43분에 35,957, 11시 36분에 35,957, 12시 35,957. 그러니까 1시간 17분 동안에 한 명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부 노무현 주도식 온 부시 삼바 위기 몰린 이재용 이 초청. 이거는 어제 눈앞에서 한 10,000개를 빼더라고요. 10시 43분에 조회가 34만 295인데 11시 36분에 조회가 26,877, 12시에 28,393. 그러니까 10시 43분과 11시 36분 사이에 시간이 1시간가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숫자가 한 8,000개가 빠졌습니다. 그 직후에 보니까 한 10,000개가 빠졌는데 제가 깜빡하고 캡처를 못했습니다. 자, 5부 부분은 뭐 경제 문제니까 이런 건 손을 약간 덜 대요. 근데 이것도 작업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번개 생방도 어제 계속 숫자가 저조했습니다. 좌우간 지금 작업이 들어간 것이 어제 1부 그리고 3부 4부 3개 작업이 들어간 것을 포착했습니다. 물론 5개 다 손을 댔는데 어제 잡아낸 거는 제 혼자서 뛴다고 3개를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린 총 6것 중에서 3개의 조작한 것을 제가 잡아냈어요. 증거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글을 다는 놈들이 있어요. 황 소장이 평소 이 유튜버 조회 조작을 할 것이다. 깨끗하다 하지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유튜브 측에서 페널티로 조회를 뺀 거다. 집요하게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매일 댓글을 숨겨서 달거나 도배하거나 이름을 바꿔가면서 제가 조회 조작 부분을 언급하면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다. 아니면 짧게 본 사람 거를 뺀 거다. 누군가가 조작한 걸 네한테 대가를 치르기 위해 뺀 것이다. 제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슈퍼챗을 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상식으로 살아가려고요. 자, 그래서 슈퍼챗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집회하면 후원금 안 받는다. 제 돈으로 하겠다.
집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후원금은 거액을 내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은 전부 거절했고, 그 다음에 그 계좌도 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까? 우리 사무실의 직원들은 그야말로 큰 명에 가까운 사람들 데리고 옛날부터 해오던 사람이라서 제가 교체도 못하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었으면 제가 정말 기술이라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헛소리 하는 거는 용납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뭐 다른 사이트도 많이 생기고 제가 무슨 뭐 한국당도 비판하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줄 저도 한 서너 세 달 정도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앞에서 막 몇만 개씩을 빼고 장난을 치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 눈여겨보니까 이 시청자가 줄어들거나 조회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조회수를 빼고 그 다음에 구독을 한 팬분들을 구독 취소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요. 눈앞에서 순식간에 구독이 이렇게 수십 개씩 줄어드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하루에 200명씩 늘고 있어요. 뉴스 브리핑이. 39만 명을 가진 채널이 하루에 200명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문을 닫을 때 닫더라도 싸우기로 했습니다. 6월 달부터 정권이 뭐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이나 비방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계정을 정지시키고 압박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압력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앞으로 증거를 갖다가 계속 축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에 경찰에 업무방해와 인터넷상의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고요. 그리고 구글 코리아 유튜브 본사에도 이 지금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라. 해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제가요, 그냥 앉아서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성 하나로 지금까지 제 고집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작하는 놈들은 반드시 실체를 밝혀가지고요. 이거 밝힐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이 되면 누가 조작했는지 IP나 이런 거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밝혀서 제가 처벌하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저희들 1부부터 5부까지 모든 방송에 저희들이 조회 조작을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신고를 해주시고 구독 자동 취소도 신고해 주시고 그 사례를 취합하겠습니다.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조작이 행해지는 모든 사례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증거로 취합을 하겠는데요. 그냥 그렇다라고 글로 이야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냅샷, 즉 사진을 가지고 이 전화기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 사진을 저희들한테 메일이든 문자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 취합해서요, 법적 대응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지언정 무릎을 꿇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코리아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기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의 답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망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싫어서 어제 아무 언급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이 굉장한 업적을 가졌던 것처럼, 그 시대가 대단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정치적 탄압으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너무 미화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이미 망자가 된 사람을 너무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주 짧은 과거에 대해서 기억상실증이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무현 시대에 처음에 반짝 한 1년 반, 2년을 지나고 난 뒤 탄핵에 복귀되어서 2004년을 거치는 뒤 2005년부터 노무현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너지기 시작한 이유는 그야말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전국을 거의 투기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짧은 정권에 거의 2번의 부동산 폭등이 있었고 온 장안의 부동산 시행업자, 건설업자, 그리고 PF, 브로커 사기꾼들이 덕실덕실했습니다. 골프장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매우 경제적으로 혼란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보 좌파적인 첫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그 수혜를 받아야 될 서민층과 재산을 가진 사람의 격차가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고착되게 벌어져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은 시발점이 노무현 정권이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좌파 정권이라면서 본격적으로 삼성 같은 재벌을 끌어들여서 그야말로 그들을 중심에 놓고 국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그들의 주장과 실천이 모순과 괴리에 차서 넘쳤고 미국과의 문제도 한미 FTA니 자이툰 부대 파병이니 자랑을 했지만은 어제 부시 전 대통령이 왔지만 뭔 사정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계속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시작전권 이런 문제 등으로요.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자세로도 한미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또 이념 갈등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경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 문 정권만큼 이렇게 공포 공안 정치를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뒤도 털고 작업도 하고는 했습니다. 그건 어느 정권마다 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노무현 정권을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쉽게 우리가 잊고 거기에 좋았던 기억만을 갖다가 다 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안희정이가 우리는 패족이라고 말을 하고 그때 노무현 정신을 대선에 지고 난 직후 언급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노무현 말기에 청와대에 노무현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너는 옳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대통령은 거의 마지막 1년은 한탄 속에 보냈습니다. 그걸 아니라고요. 지금 우기는 것도 정말 웃기는 거고 한 1년쯤 남겨놓기 전에 2006년 말에 한 자리 숫자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다 당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열린 우리 당에 우리가 열려가지고 전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계속 온갖 복잡한 민주자가 들어가는 이름의 정당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만들어서 마지막에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대선에 경선을 해서 정동영이 후보로 나왔던 걸로 기대합니다. 여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노무현 옆에 있다가 다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까 봐.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시대는 그야말로 여당이 자동적으로 사라져버린 여당조차도 노무현 옆에 있기 싫은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총리가요. 지난달 하순에
노무현과 바보들 영화를 보고 나서 이낙연 총리는 노무현 하면 떠오르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보식 칼럼 조선일보에서 광주와 봉화마을 누가 불편하게 만드나라고 하며 칼럼을 썼습니다. 자, 이번 6월 5월간 조선에 따르면 이낙연이 2004년에 대정부 질의를 했어요.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매일 음식점 190곳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950명이 생긴다. 응시점 85%가 적자를 보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 노동자, 농민, 노점상, 택시기사만 시위에 나선 게 아니라 종교인, 교육자, 사학재단 관계자, 사회 원로, 재향군인, 음식점 주인, 집창촌 여성까지 시위에 나섰다. 급기야 공무원들이 총파업을 선도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 정도면 거의 밀란 직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노무현 출범 3년이 됐을 무렵 그의 국회 연설은 노무현 희망과 무관했다. 국민의 자살이 최다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다. IMF보다 훨씬 많다. 빈곤층이 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군사 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 정권이 되었다.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균형 발전의 이름으로 전국을 개발 광풍에 몰아넣었다. 최대 실패는 양극화와 사회 분열이다. 서민들이 노무현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다. 자, 제가 말한 전국을 부동산 천국으로 만들어서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차이를 그 이후에는 다시는 집값 때문에 좁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권이었다라는 말. 그때 혁신도시, 기업도시, 무슨 클러스터, 그리고 무슨 경제자유구역, 온갖 전국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투기판이 되었고 그런 투기판을 열어달라고 토지 수용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정경련이 부총리에 건의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 이현재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대형 재벌과 건설사들이 토지 수용을 아주 쉽게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낙연뿐만 아니라 지금 현 정권에 몸을 담고 있는 광역단체장, 그리고 과거 정부 인사,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범여권 의원 중에도 상당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치 추구, 원칙 소신, 반칙 특권과의 싸움, 새로운 정치 씨앗, 이런 말들이 노무현 시대를 언급하면서 넘쳐나지만은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도 이런 말들을 하니까 보수 언론까지도 노무현이 마치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거나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상당히 혼란했고 국민을 지지를 잊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때는 그렇게 욕하다가 뭐가 도대체 잘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가? 그때는 안 보이던 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보였다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이 노무현보다 훨씬 더 못하니까 이제 노무현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건지, 저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아 보여요. 더 인간적으로 보였고요. 자, 그렇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그 시절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낙연처럼 180도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집권 안 했으면 이낙연이는 총리가 안 됐을 거고, 봉화마을에 지금 이런 거창한 미국의 전 부시 대통령까지 와서 한 2만 명이 모인 10주년 추모 행사가 열렸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의 허물에 대해 자살로서 그것을 이렇게 갚았다, 내지는 덮으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그러지 못하면서
치욕을 겪고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은 점을 보면 그거는 감히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다는 인정을 받을 만하다라는 측면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압박이 있지요. 노무현 정권 추도식이 되면 보수가 훌륭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압박해서 그 사람을 돌아가시게 했다. 그런데 그냥 압박한다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돌아가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있었던 잡음에 대해서는 국민이 다 아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도식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매사를 그런 식으로 단순 논리화시켜서 미화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박근혜 시대와 이명박 시대를 비판한다면 그 시대도 비판을 받을 부분이 있었고요. 박근혜와 이명박 시대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 시대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공정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균형과 공정을 다 상실해버린 지금 괴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잊은 사람들이 지금 여건에 득실득실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김대중을 통해서, 노무현을 통해서, 5.18을 통해서, 노무현 죽음을 통해서, 광주를 통해서 5월 달에는 거의 보수 진영을 그냥 입을 열지 못하도록 너네들은 원죄가 있다. 정말 나쁜 놈이다. 반성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강압이 저는 너무나도 싫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과거를 이렇게 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래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당이요. 지금 여의도 주변에는 한국당이 내일 이제 서울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고 내주에는 원내 복귀를 한다라는 말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내걸은 패스트트랙 철회, 사과, 고소고발 취소 이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그런 것들을 들어줄리 만무한데 어떻게 한국당이 원내 복귀를 한다고 하는 것일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근데 하도 한국당이 복귀할 명분을 안 찾아주니까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내 복귀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들어가고 싶어 죽겠는데 여당에서 원내 복귀를 지금 할 구실을 안 찾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사과 유감 표명 없다. 고소 취하도 반대한다. 한국당 복귀가 먼저다. 이제 백기 투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당이 안 들어간다라고 해야 될 건데 벌써 그냥 한국당 내외에 소문이 바다하고 언론에 수도 없이 25일 날 집회를 끝으로 5월 마지막 주에 들어간다라고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한국당이 최소한 사과라도 해주라. 3개 중에 패스트트랙 요구사항 3개 중에 사과라도 해주면 들어가겠다. 민주당이 조건 없이 복귀해라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철회해야 복귀한다라는 것은 민주당 문 닫아라는 소리다. 한국당에 복귀 명분을 줄 수 없다. 요구 들어주지 마라. 그래서 민주당이 어리고 한국당이 지금 바른미래당 오신환을 내세워서 제발 우리 들어갈게 우리 명분 좀 시켜주라고 구찬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다 이런 야당을 처음 봤고요. 저런 여당도 처음 봤습니다. 지금 한국당을 바라보면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로 도는 동안에 황교안이 뭐 30군데를 갔니 어쩌니 하는데 그건 황교안 개인에게 대선을 가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당이 밖으로 뛰쳐나간 부분과 황교안 개인이 각종 행사장을 다니고 이벤트를 만드는 부분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해서 밖에 나갔으면 대표가 텐트를 치고 단식 농성을 하고 이렇게 머리를 밀든가 해야지. 대표가 그냥 대선 후보 유세하듯이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한국당이 벌써 들어오기로 내부 결정을 했고 이제 우리가 구실만 주면 들어올 건데 백기투항하고 들어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3월 초에 밤 늦게 먹기 운동한다고 40일 밖에 나갔을 때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냥 기어 들어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출한 자에게는 밥도 안 준다. 그게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아주 냉혹한 부모처럼 됐고 한국당은 매번 가출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그냥 매 맞을 일 걱정하며 기어 들어오는 그냥 가출 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명분이 서겠냐는 겁니다. 어제 봉화마을 대신에 강원도를 갔는데 고성 산불에 갔는데 가서 당에 회의를 하니 그 자리에 또 있었던 주민들이 왜 여기에 너는 당 홍보하러 왔냐고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왜 주민들을 놔놓고 당에 회의를 합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불교 조계종은 한국당 신앙이 먼저라면 황 대표가 자리 내놔라. 자, 이런 표현도 틀렸지요. 종교계가 황 대표의 신앙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너 자리 내놔라 그랬습니다. 공당 대표를 내려놓고 네가 네 신앙이 중요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라고. 합장은 안 했지만 예의는 표시했다. 이게 4월 초파일 날 가서 다들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했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제가 한국당이 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영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돈은 없지만 우리가 가오는 있지 않냐. 예? 자, 한국당은요. 지금 지지도 없고 가오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자, 지도자는 전부가 다 항복하자 해도 아니다 끝까지 싸우자고 한 처칠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대중들이 나중에 지지합니다. 황교안은요. 자기 칼라가 뭡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문정권을 바라보는 황교안의 시각은 뭡니까? 자, 문은 망가질 거니 나는 그냥 적당히 대선 행보를 하고 다니면 저절로 국민이 나를 선택할 거라고 보는 것이 시각입니까? 한국당이 왜 기어 나가고 왜 기어 들어가는지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처음에 할 때 3월 초에 들어갈 때 대표가 되었으니 들어갈 수 있었다 칩시다. 이번에는 이게 뭡니까? 대표 따로 놀고 대표는 대선 운동하고 다니고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여당 만나서 누나니 호프집 맥주 파티니 많은 겁니까? 그러고는 들어갈게 사과라도 좀 해주라. 자, 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뻔해요. 민주당이 애따 더럽다 사과할게 좀 있으면 그럴 겁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알았다 들어갈게. 그러고는 선거법 논의 좀 하자. 그래 들어오면 논의해 줄게. 이제 어떻게 할 줄 압니까? 330명으로 늘리자. 오케이 콜 해가지고 이제 숫자 늘렸어. 저거 죽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역구 안 없애고 이제 가겠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줄 겁니다. 이 너무나 결말들이 뻔해 보이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숫자 늘리면 저것들 지역구는 유지되고 또 잘못하면 석패율제에 의해서 떨어져도 또 배지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혹 비례대표도 늘어나니까 그것도 좀 모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끝낼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한국당은 미래가 없고 민주당은 과거를 잊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참 암담합니다.